선생님, 비염이 심해서 비염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보통 비염 수술과 코 수술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코 수술은 꼭 선생님께 받고 싶어서요. 노블캣과 코 수술을 하는데 비염 수술을 먼저 하고 와도 괜찮을까요? 혹시라도 코끝에 필요한 비중격 연골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비염 수술을 먼저 한다면 회복 기간을 충분히 두고 선생님께 올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염 수술에 대해서는 비중격 만곡증 때문에 수술 받으시는 거라면, 수술 안 받고 그냥 저한테 오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뭐, 문제라면, 뭐, 수술 받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비중격 만곡증이 정말, 뭐, 대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콧구멍 새끼손가락으로 넣으면 한쪽은 쑥 들어가는데 한쪽은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비중격 만곡증이 심한데 방송에서 제가 콧구멍에 손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비인후과 동기한테 물어봤었어요. 야, 나 비중격 만곡증이 심한데 이거 수술하면 좋아져? 이러니까 제 동기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숨쉬기 불편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별로 지장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그냥 살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근데 너 수술 많이 하잖아, 그거. 그랬더니, 하긴 하는데, 하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도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비중격 만곡증 때문에 숨이 잘 쉬어진다, 안 쉬어진다, 이게 절반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반이래요. 그러니까 수술해서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 반, 뭐, 수술하고 똑같다는 사람 반이래요. 그래서 숨 쉬는 게 불편해서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하면, 뭐 별로 권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불편하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염이 많이 심해서 이렇게 축농증이라고 하는 거랑 비염이랑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인들 수준에서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축농증 수술은 상관없고요. 내시경 넣어가지고 코에다가 수술하는 거니까 코 수술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데 요새 이제 실비보험 때문에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비보험을 하면은 비염 수술은 실비가 되니까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서 하면은 거의 이제 본인 부담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염 수술을 받으시되 비중격은 손대지 마시라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만약에 하시려는 수술이 비중격 만곡증 수술이다 그러면은 굳이 뭐 비염 수술 따로 받으실 필요 없이 그냥 수술하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비염이라고 이제 환자분은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 비염하고 환자들이 말하는 비염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다거나 뭐 하비박계가 너무 비대해져서 비갑계 성형술을 한다거나 뭐 밸브 성형술이라고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한다면 그냥 이비인후과에서 받으시라. 대신에 이비인후과에서 받으실 때 비중격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달 전에 이제 이번 주에 저랑 시끄러웠던 병원에서 턱끝 전진 5mm를 했어요. 2차가 걱정했더니 붓기라며 갈아내지 않아도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라고 해서 철석같이 믿고 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리신 글들 몇 달 동안 보면서 신뢰가 갔거든요. 근데 지금 2달 지났는데 음영이 지고 만져지고 패여 있어요. 시간 지나면 붓기도 빠지고 뼈도 생기고 해서 괜찮을 거라 하셨는데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미 턱끝만 3번째 수술이라 대충 결과도 예상돼서 절망적입니다. 하기 전에는 2차 각은 없었거든요. 정확히 전진만 했다면 다시 원위치 시켜도 2차 각은 여전할까요? 그분 말대로 기다려야 할지 하루빨리 원래대로 재수술을 할지 어디에다 여쭤봐야 될지 몰라 답글 남깁니다. 너무 절실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면은 이 병원에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턱끝 전진하면 2차 각이라는 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차 각을 정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갈아내지도 않는다.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을 거고 보이지도 않을 거고 뭐 최부 함몰도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에 계속 글을 써놓으셨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 무조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는 좀 그렇고요. 이제 뭐 선생님들마다 생각 차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 사진을 많이 보잖아요. CT를. 그리고 결과를 보고 그러는데, 이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수술을 하시고, 한두 달째, 보고서 결과를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술 후 결과는 최소 6개월, 1년 후에 판단하시라. 그래서 본인이 그걸 판단하고 나서 그 수술법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또는 환자들이 수술하고 실밥 뽑고 한두 달째 경과 보고 문제 없으면 안 오잖아요.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1년 뒤의 모습을 본인이 못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서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는 분들이 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수술하고 뭐 1년, 뭐 2년, 최소 6개월 이상 지난 분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수술하고 한두 달째 환자들 보니까 괜찮고 좋으니까 환자들이 좋아하니까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6개월, 1년 지나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니까 아, 이게 이 수술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말이 맞냐 이 말이 맞냐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이 선생님 블로그 보면은 제가 봐도 일반인 수준에서 만약에 이 글을 읽었다, 그 글을 읽는다 그러면은 설득당할 것 같아요. 진짜로. 뭐 보여주는 사진들이나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약간 좀 의학적으로 푼 것 같은 것도, 그런 것도 근거가 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 다만 이제 뭐 나중에 언제가 돼서 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 근데 경과를 사진을 올리신 게 몇 달째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 사진이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몇 달째 사진입니까? 이게 6개월은 지난 겁니까? 뭐 한두 달 지난 거 사진으로 결과를 말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뭐 연락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환자분이 딱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5mm 정도 전진하면은 2차 각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5mm 정도면은 사실 2차 각이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전진하는 거는 6mm가 맥인 것 같다. 그거 넘어가는 거는 2차 각 문제, 체부 볼륨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5mm 미만, 6mm 미만에서는 전진술하는 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 되는 거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내가 이 체부 폭이 넓은지 아닌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그래야 된다. 근데 5mm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2차 각이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그냥 글로만 보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환자분이 만져도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도 패여 있다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체부 꺼짐이고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지금 수술하고 2달 되셨잖아요. 2달.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 의견을 들으세요. 뭐 저랑 싸우는 의사라고 뭐 저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한테 오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 몸을 맡긴 의사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충분히 대화하시고 그분 의견에 따라 보세요. 그게 옳든 틀리든. 그게 뭐 5개월, 6개월까지는 충분히 그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환자분 CT도 안 받고 지금 뼈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글만 보면은 2달이면은 일단 선생님한테 조금 의존을 하시고 한번 더 의견을 들으시라, 기다려 보시라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턱끝만 3번을 하셨대요. 무슨 수술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글 질문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뭐 T절골이든 전진술이든 뭐 김곡선이든 뭐 턱을 만약에 잘랐다, 뭘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재수술을 하실 때는요. 웬만하면 절골술은 피하세요. 왜냐면 효과 없이 뼈만 상처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3번이나 했다. 그러면 그러면 뭔가 많이 없어졌을 텐데 라는 지금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정 불안하시면 저한테 오셔서 CT라도 찍어보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세 번째, 앞에 두 번 한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난감해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의존을 해라. 대신에 CT를 찍어보고 보면서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술해주신 선생님한테 가서 CT 찍어달라고 하시고, CT 찍은 거 보면서 본인 뼈 상태가 어떤지, 만져지는 부분이 어딘지 CT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들으신다면 뭐 그분 믿고 한번 따라 보시고, 그래도 영 못 믿겠고 불안하면 뭐 저한테라도 아니면 다른 선생님한테로 가셔서 CT 찍은 걸 가지고 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지금 맞는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 했는데 전진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후진을 다시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옳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뼈가 붙지 않은 상태잖아요, 두 달이면. 그런데 거길 또 자르고 또 조금 움직인다? 그러면은 뼈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뼈 이식이나 전진이나 뭐 절골술이나 이런 거는 나무 심기랑 비유를 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놨어요. 그럼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드네? 다시 파가지고 다시 심어. 여기도 아닌가 보네? 다시 파가지고 다시 심어. 그럼 이 잔뿌리가 다 죽어요. 그러면 결국 나무가 죽거든요. 이게 뼈로 돌아가면 뭐냐면, 뼈가 흡수가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그냥 옮기기만 했으니까는 옛날로 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땅에 묻혀있던 나무를 이쪽에 심었다, 이쪽에 심었다, 이쪽에 다시 심었으면 제자리에 왔으니까 옛날하고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1차원적인 사고인데, 그 과정에서 뿌리가 다 다쳐요. 그러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흡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지금 너무 괴로우시면 제가 글만으로 뭔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병원 오셔서 한번 CT 한번 찍어보시고 그리고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제가 딱 3년 전에 턱수술했고 잇몸에 흉살이 생겼는데 3년 동안 변함없이 불편하고 왼쪽 오른쪽 모두 딱딱하게 엄청 뭉쳐 있는데, 정신적인 게 아니라 정말 부어 있는데 치료 가능한가요?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보고서 뭐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할 건지, 아니면 다시 째고 꼬매야 될 건지, 아니면 속에서 무슨 염증이 있는 건지, 뭐 아니면 뭐 플레이트 같은 거 이런 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봐야지 어떤 방법을 찾을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노블캣 수술을 티타늄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할 수 있죠. 근데 가성비 때문에 그래요. 보형물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이 조금 만만치가 않아서 지금 요거 조금 하는데 티타늄을 쓴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만들 수는 있고 충분히 가능은 한데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6개월 전 신부볼 제거 영상을 봤는데요. 볼 함몰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있어요. 근데 지방 이식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신부볼 제거하면 교근 축소를 같이 하던데 그러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교근 축소술을 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부볼 제거하면서 교근 축소 같이 할 수 있죠. 신부볼 바로 뒤가 교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입을 째고 신부볼을 빼고 이렇게 교근을 어떻게 뭐 고주파 같은 걸로 지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축소술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두 수술 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신부볼 제거 굳이 필요 없는데 효과 있는 사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살 많다고 신부볼 제거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교근 축소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좀 길어요. 이거는 논문 내용이랑 막 이런 것들 다 짬뽕 해가지고 좀 길게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교근 축소술을 제가 왜 반대하는 입장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논문적인, 학문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이 영상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 라이브 한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교근 축소술하고 이렇게 패이는 모습. 요런 게 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거다. 뭐 이런 내용으로 영상 질문 답변 드린 적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눈밑 지방 재배치? 뭐 이런 거겠죠? 코 성형 이노피 계획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각각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수술 텀은 어떻게 둬야 할까요? 혹시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상관없어요. 눈은 다른 수술하고 연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따로 논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본인 계획하시는 대로 수술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어 있으면 코 수술은 조금, 음, 눈이 부어 있는 채로 수술을 하면은 모양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코 수술을 먼저 하시라 얘기하고 싶고요. 코 자리 잡고 한 2주 정도, 2주 정도만 지나면 코는 어느 정도 자리 잡으니까 그 다음에 눈밑 지방 수술을 하시기를 조금 안전하게, 편안하게 가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정을 하러 치과에 갔다가 하악외소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호기심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영상 마지막 사례 학원하고 똑같은데 저는 보형물 안 넣었는데 턱이 저렇게 나와 있고 입도 저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에서처럼 옆에가 살짝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저런 경우에 하악외소증은 수술을 해줘야 할까요? 외관상 무턱처럼 보이지도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 사진을 그거를 보면요, 요거거든요. 이제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건데 이제 턱에 보형물을 넣었던 예시 사진 같아요. 위치가 조금 잘못돼 있던. 근데 이거랑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이분은 하악외소증이 아니라 그냥 무턱이거든요. 근데 하악외소증이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 보면 어, 특징적으로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가 없어요. 하악외소증 환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악외소증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악외소증은 거의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 입이 이렇게 갔다가 턱이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아예 이게 없어요. 오늘도 상담 오신 분이 한 분이 이제 이랬는데 입이 이렇게 있으면 턱이 그냥 이렇게 가요. 하악외소증은. 그리고 귀가 여기 안 있고 귀가 이쯤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다시 말하면 이 길이가 짧아요. 그래야 하악외소증인데 이 사진하고 똑같다면 하악외소증이 아닐 거예요. 그냥 심하지 않은 무턱. 그런데 턱끝은 뾰족하고 여기 근육들이 이런 것들이 많은, 그리고 체부 볼륨은 적은 이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정확한 거는 CT 찍어보고 살이랑 피부랑 같이 지켜봐야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정 궁금하시면 병원 한번 오셔서 CT 찍고 비대면 상담이라도 한번 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저 완전 고민이었는데 티절골 한 다음에 입술 밑이 너무 들어가고 입술 밑 앞턱 근육 같은 게 너무 튀어나와 보여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저런 경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대충 그리면 입술이 이렇게 있고 턱이 여기가 꺼져 있고 턱선이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형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볼까요? 여기가 우리가 B 포인트라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B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기를 과도하게 앞으로 전진시키면 여기가 꺼져 보이겠죠, 당연히. 근데 T절골을 한 다음에 여기가 많이 꺼져 보인다. 그 얘기는 대부분의 경우 어, 플레이트가 튀어나와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턱 길이가 짧아져서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뼈다, 살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봐야 돼요. 본인이 직접 보고 CT를 보고 뼈 상태랑 살 상태랑 근육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트만 튀어나온 경우면 플레이트 제거만 해줘도 조금 편해지고요. 뼈가 과도하게 짧아지면서 전진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조금 CT 찍어서 봐야 된다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이반절개 구렛나루 절개로 광대 축소술한 지 3개월 차인데 팔자주름 윗부분 앞볼이 여전히 너무 부어 있고 이물감이 심한데 이게 붓기 회복 과정일까요? 만약 맞다면 언제쯤 나아질까요? 이것 때문에 얼굴선이 울퉁불퉁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근데 이제 이 글에 어떤 분이 답을 달아주셨죠? 그거 나 1년차 때 없어짐. 근데 살짝 줄어든. 이게 거의 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광대 수술을 하면 박리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박리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수술하고 나면 이게 이렇게 뭉쳐요. 그리고 이 뭉친 게 6개월, 1년 지나면서 서서히 펴져요. 근데 수술하기 전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수술하기 전보다는 점점 펴지는데 3개월째 거의 피크를 찍어요. 이 뭉치는 느낌이. 그래서 3개월째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볼록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답변 주신 분처럼 줄어드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요 차이는 조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더 늦게. 그러니까는 뭐 줄어들긴 줄어들 건데 너무 급하게, 지금 3개월째라면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라. 좀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그럼 성장기 때 플레이트 고정으로 뼈 성장을 고의적으로 제어하는 방법도 고안된 적이 있나요? 치과에서는 교정으로 뼈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광대나 두개골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면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해서요. 할 수는 있는데요. 이런 걸 시도한 사람은 없어요.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뭐 뼈 자라는 거를 판때기 박아가지고, 금속으로 판때기 박아서 나사못으로 붙잡아 놓으면 아무래도 덜 자라겠죠. 그리고 우리는 주로는 늘리는 수술을 해요. 안 자라서. 근데 너무 많이 자라면 자란 다음에 잘라내려고 생각을 하지, 자라는 걸 방해하려는 시도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두개골 성장, 광대 이런 거를 줄이려고 하는 거는 조금은 위험한 시도 아닐까? 근데 뭐 생각은 해볼 수는 있는데 아직 시도한 의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은 저 역시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난감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입꼬리 올림 보톡스에 턱끝도 맞나요?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 그림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림인데, 여기가 입꼬리잖아요. 여기가. 그죠?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이. 여기가 입꼬리인데, 이 입꼬리를 올리는 거는 요 근육, 입꼬리 올리는 근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요게 입꼬리 내리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면 입꼬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근육하고 이 근육이 입꼬리를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 힘이, 오른손, 얘 힘이 세지면 이쪽으로 갈 거고, 얘 힘이 세지면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보톡스를, 이 손을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는 여기를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은 얘한테 보톡스를 놓으면 되고요. 얘를 이쪽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 얘한테 보톡스를 놓으면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는 입꼬리를 올리는 애고 얘는 내리는 애예요. 그러면 입꼬리를 올리려면 여기다 놔줘야겠죠?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밑으로 못 당기니까 얘는 평상시처럼 잘 당기고 있으니까 입꼬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턱 끝에 여기다 맞는 거예요. 근육 자체가 생긴 게 입꼬리 내림근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턱 끝에 여기다가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너무 불안해서 질문드려요. 3주 전에 피질절골술만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 붓기는 꽤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점이 교근의 위치예요. 교근 위치가 수술 전보다 더 위로 올라온 것 같고, 그러면서 교근이 커지니까 볼이 아주 빵빵해져요. 교근이 커지는 부피도 더 늘어난 것 같고요. 원래 사각턱 수술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일시적인 현상이 일단 맞고요. 3주 됐는데 교근 절제술 생각하는 거 너무 성급하고요. 턱 수술을 하면 많이 붓죠. 턱끝 수술하면 많이 안 붓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사각턱 수술을 하면 되게 많이 부어요. 턱끝 수술을 하면 많이 안 부어요. 왜 그럴까요? 이쪽엔 근육이, 교근이 엄청 두꺼워요. 교근 두께가 대충 한 15mm 정도 돼요. 15mm. 보통 한 13, 14mm. 그러면 근육이 14mm, 13mm 정도 되는 보통 근육이 있는데, 이게 수술하면요 20mm 넘게 부어요. 그냥 박리하고 닫기만 해도. 박리를 하고 닫기만 해도 이게 13mm 되던 게 한 20mm까지 부어요. 그러니까 한 60%는 최소 기본으로 부어요. 근육이. 근데 근육이 붓는 이유는 이제 주변에서 야 여기 전쟁 났어. 수술을 해서 우리가 박리를 하고 그랬으니까 내 몸에서 야야 내가 턱끝 쪽 여기 사각턱 쪽에 지금 전쟁 났어. 그러면 온갖 염증 세포들이 다 몰려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염증이라는 거는 인펙션, 감염이 아니고 인플라메이션이에요.
우리는 상처가 나면 무조건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인플라메이토리 셀들이 막 다 달라들어요. 그러면 혈관이 확장돼요. 그러면서 근육은 또 혈관 덩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뜩 부어요. 원리는 그래요. 근데 턱끝은 근육이 종류는 많은데 다 종이장 같아요. 유일하게 멘탈리스만 새끼손가락 정도 두께 되는, 새끼손가락보다 좀 얇아요. 그냥 볼펜보단 형광펜 두께 정도? 새끼손가락 정도에서 형광펜 정도 두께? 그 정도로 이렇게 두 가닥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녀석만 두껍고요. 나머지는 다 종이장 같아요. 껌? 우리 씹어먹는 껌 있죠? 껌 정도 두께보다 조금 얇은 그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어봤자 뭐 2mm 되는 게 60% 부어봤자 2.6mm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붙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왜 많이 붙는지 알겠죠. 근데 2주, 3주 됐으면은 지금 왕창 부어 있을 때예요. 이 붓기는요. 이 영상에서 이제 뒤에 실험한 것들, 수술하고서 측정한 것들, 또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그 CT 갖고 분석한 것들 이런 거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한 1년까지도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 성급하게 뭐 교근 축소술을 생각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청아님 말씀대로 사랑니 뽑고 나면 엄청 붓거든요. 근육을 안 건드려도 사랑니 뽑는다고 그 끝에 찍기만 해도 여기가 이렇게 부어요. 왜냐면 야야 여기 전쟁 났어 이러고 다 몰려들어요. 사랑니 뽑으면은 여기 교근이 여기 딱 버티고 있는 그 옆이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야 이 부분에 전쟁 났다 그리고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인플라메이토리 셀들이 가가지고 혈관을 막 확장시키는데 혈관을 확장시킬 때 근육은 혈관 덩어리니까 확 부어요. 그러니까는 사랑니 뽑고 나면 대부분 다 만두 되잖아요. 그런 게 그런 원리고요. 근데 그 붓기는 빨리 빠지죠. 왜? 교근까지 박리가 되진 않으니까. 피질골 절골을 하면 교근이 다 박리되잖아요. 그러니까 박리 범위가 느니까 전쟁터가 넓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한 6개월, 1년 정도는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한테 수술받고 싶은 외국에 사는 학생입니다. 정원성형외과에서, 서망군 선생님이 계시는 정원성형외과에서 이노핏으로 99% 갖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또 원장님도 이노핏으로 99% 갖게 만들 수 있나요? 전 참고적으로 이런 숫자를 좋아하진 않아요. 예, 왜냐면 서망군 선생님 제가 되게 존경하는 제 선배님이시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카톡을 주고받는 선배님인데 제가 뭐 선생님 병원에서 99% 갖게 만들 수 있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저도 지금 수술 이노핏으로 꽤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회사랑 같이. 근데 보면은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 뭐 90% 이상은 물론 나오고 뭐 근데 그걸 99%로 얘기할 거냐 뭐 98%로 얘기할 거냐 97%로 얘기할 거냐 요거에서는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한 95%, 90%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만 아직 뭐 99%라고 말하고 이러기에는 저는 조금 좀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그런 표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말씀하신다면 저는 99%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혹시 귀 밑 턱만 제거하는 거는 위험성이 있을까요? 뭐 위험성이 다 있죠. 귀 밑 턱 제거하는 거 사각턱 여기 각만 제거하는 거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꼭 그렇게 무조건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위험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출혈, 그다음에 뭐 과절제, 신경 손상, 뭐 개턱,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귀 밑 턱만 한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수술 2개 하면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하나 하면 더 안전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뭐 예를 들면 사각턱 재건을 저한테 받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형물 사이즈를 조금 작게 넣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이물질인데 작게 넣으면 좀 위험성이 덜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험성 때문에 걱정되시면 안 하는 게 답이고요. 크기에 따라서 위험성의 그 큰 차이는 없어요. 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일반인 생각에는 뭐 하나 넣는 것보다는 2개 넣는 게 더 위험할 것 같고, 막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뭐 턱만 한다고 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의사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꼭 옳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코 수술에 있어서 1mm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높이 말고 가로폭 너비도 해당되나요? 너비도 해당되죠. 근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분들은 수술한 티가 빵 나게 여기 줄이 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좁게 돼서 넓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라는 게 거의 뭐 1mm, 1.5mm 막 이런 정도 수준에서도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차이는 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비대면 상담하고 왔던 사람인데요. 티탄 광대 보형물 생각 중인데 앞광대 말고 45도랑 옆광대 쪽 이어지게 보형물 넣으면 처짐이 많이 올까요? 처짐에 대한 질문을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은 뭐 안면 유지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해 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처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안면 유지인데가 아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처짐의 메인 그거는 안면 유지인대가 아니고 볼륨이다라고 했어요. 뼈의 볼륨. 그래서 뼈의 볼륨이 늘어나는 거는 이걸 더하기 빼기로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뼈의 볼륨이 늘어나요. 그러면 처짐에는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처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짐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에요. 근데 수술을 한다는 거는 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박리는 또 처짐을 유발해요. 그거는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러면 볼륨이 커져서 얻어지는 플러스 요인이 몇 점이냐? 그 다음에 수술을 한다고 박리에서 얻어지는 마이너스 요인이 몇 점이냐? 이걸 더해야 돼요. 근데 볼륨이 커져서 생기는 지금 광대 같은 경우 볼륨이 커져서 생기는 처짐 예방 효과 플러스 5 정도 생각하면 수술에서 박리에서 마이너스 효과는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더하기 빼기 하면 플러스 3의 이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니까 너무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볼륨이 들어가는 거는 처짐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게 지금 제가 여러 명 수술해 보면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보형물을 넣는 목적이 처짐을 개선을 하려고 넣는다 그러면은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허리가 너무 굵어요. 근데 제 친구 보니까 가슴 수술하고 나니까 허리가 얇아지더라고요. 저 허리가 굵으니까 가슴 크게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럼 가슴 수술하지 마세요. 차라리 허리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가슴을 크게 커지면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거 맞아요. 근데 목적이 다르잖아요. 주어가 다르잖아요. 내가 수술하는 목적이 뭐냐? 라고 생각했을 때 허리가 가늘어지는 거다. 그러면 허리가 가늘어지는 걸려고 가슴 수술을 하겠다. 이거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프로스카라는 약이 있어요. 프로스카. 이게 뭐냐면 전립선 비대증에 먹는 약이에요.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증에 먹는 약이 프로스카예요. 근데 보통 이게 한 알이 제가 알기로 4mg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4mg의 프로스카를 먹으면 부수적으로 머리가 나요. 대머리들 머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페시아라고 들어보셨죠? 이 탈모 약이에요.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근데 프로스카라는 약하고 프로페시아라는 약은 똑같은 성분이에요. 이거는 4mm, 이건 1mm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뭐 지난 얘기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에 있던 친구들끼리 비뇨기과 친구한테 탈모가 심한 친구가 야, 약 처방 좀 해줘. 왜? 그랬더니 머리가 빠져서. 근데 왜 비뇨기과 의사인 나한테 머리가 빠진다고 오고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되냐면 전립선 비대증은 보험이에요. 보험 그 진료예요. 그래서 약값이 싸요. 근데 탈모는 보험이 안 돼요. 급여 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값이 비싸요. 근데 4mm 프로스카가 예를 들면 정확히 가격은 모르겠는데 100원이다. 근데 1mg 프로페시아는 10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100원짜리 약을 4분의 1로 쪼개서 먹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뭐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뭐 광대 수술하면 뭐 보형물 재건하면 뭐 처짐이 개선되나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수술은 하지 마세요. 처짐을 개선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거상을 하시거나 리프팅을 하셔야죠. 그래도 조금은 효과가 있지 않나요? 있기는 하죠. 근데 그 효과를 목표로 하신다면은 부수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길 바래요. 그리고 영상에서 안면 비대칭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안면 체형 비대칭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데요. 골반이나 허리, 오다리 등 잘못된 자세 한쪽 근육만 쓰는 습관으로 체형이 틀어지면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고 추나요법으로 교정을 하고 좋아진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때문에 오다리나 골반이 틀어졌다고 무조건 수술을 해버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뼈 크기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일 땐 수술이 답이겠지만요. 안면 비대칭도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안면 비대칭에는 어깨와 목 틀어짐으로 인해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비대칭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영상에서처럼 목 정렬이 좋아지면서 비대칭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광대나 사각턱 뼈 크기 자체를 작게 줄이는 건 불가능하지만 안면 근육, 턱 근육을 균일하게 키우고 정렬을 통해 어느 정도 안면 비대칭도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도 원장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요 얘기를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럼 사진보다 CT가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실제 얼굴은 어떤가요? 엑스레이나 CT도 중요하지만 실제 얼굴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CT랑 사진은. 그리고 실제 모습. 왜냐하면 뼈와 연부 조직을 통해서 뼈의 모습과 연부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외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둘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뼈만 보고 수술하면 안 되고요. 연부 조직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주신 분, 그러니까 수술만이 답은 아니다. 이런저런 교정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은 된다. 동감해요. 근데 그 교정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거죠. 예를 들면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거나 뭐 길이가 달랐던 게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뭐 어떤 치료를 한다고 한들 비대칭이라는 거는 뼈와 관절이잖아요. 관절은 어느 정도 움직여요. 그런데 뼈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근데 어떤 마사지나 어떤 교정 치료를 통해서 뼈가 움직이진 않아요. 길이가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두꺼워지거나 얇아지거나 그러지도 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뼈의 본질적인 길이나 두께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을 거다. 하지만 그게 여러 관절로 묶여있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척추죠. 척추나 이런 어떤 관절이 엮여있는 부분들은 물리치료로 좋아진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좋아진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래서 요걸 이해시켜드리기가 조금 진짜 어려운데 제가 이 사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문제되면 바로 지울게요. 제가 되게 예쁘게 생각하는 안나경 씨 맞죠? JTBC 아나운서 안나경 씨인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영상하고 왼쪽에 보이는 이 영상하고 잘 보세요. 안나경 씨가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송할 때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단아하게 예쁘다 이러면서도 비대칭 되게 심하구나 이런 거를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왼쪽에 보는 사진을 보시면 턱 끝이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치우쳐 있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방향하고 똑같이. 그쵸? 비대칭이 굉장히 심해요. 이걸 잠깐 멈춰보면요. 이렇게 멈춰보면요. 여기서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썹 기준으로 수평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선을 그어요. 눈썹 가운데에서. 자, 턱이 엄청나게 삐뚤어져 있죠? 이 축 자체가 요렇게 삐뚤어지죠. 보이시나요? 비대칭이 엄청 심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어깨 높이를 한번 보세요. 어깨 높이를. 이쪽으로 올리고 계시죠? 이쪽이 내려와요. 그리고 앞뒤 관계를 보면요. 이쪽을 항상 왼쪽 어깨를 항상 앞으로 내미세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걸로 하면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내밀어요. 얘를 뒤로 빼요.
그리고 낮춰요. 그리고 고개는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비대칭이 있으셔서 본인이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 척추 위치도 달라요. 여기서 척추 위치도 이런 식으로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죠. 이렇게. 잘 보시면 허리 폭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제 몸으로 흉내를 내볼게요. 이거랑 사진이 여러분 보시기에 똑같게. 자, 이렇게 되고. 자, 고개는 이렇게 돌리고, 어깨는 이쪽을 내리고, 이쪽을 앞으로 빼요. 이 자세가 기본 자세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도 본인이 방송하고 나면 모니터링을 항상 하시겠죠? 또는 옆에서 지적도 하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약간 개선돼 보이죠? 잘 움직이는 걸 보세요.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죠? 왼쪽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돌리고 있던 얼굴로 그냥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돌리고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쪽 어깨가 더 올라가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진 볼게요. 이것도 잘 보시면 이쪽 어깨가 항상 습관적으로 내려오시죠? 그 다음에 입이 삐뚤어져 보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시죠? 여기서 턱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게 본인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느낀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갸우뚱 이렇게. 그러면 입이 안 삐뚤어 보여요. 근데 눈썹 높이는 한참 다르고 이때 어깨가 이쪽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 비대칭이 있는 걸 알고 화면에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자세를 바꾸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바꾸면서 내 비대칭을 덜 보이게 하려고 애쓰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사진 보면 비대칭 잘 안 느껴지시죠? 앞서 봤던 이 사진은 비대칭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점점 비대칭이 잘 안 보이죠? 근데 특징이 어깨가 올라가고 고개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 어깨가 근데 앞으로 나오죠. 이쪽 어깨가 뒤로 빠져요. 이쪽 보시면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방송하시거나 사진을 찍는 분들은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자기 몸을 틀어가지고 덜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자, 이 사진도 한번 보시죠. 어깨 높이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죠? 어깨, 옷구름에서 높이를 이렇게 보면 어깨 높이를 거의 맞추셨죠? 그리고 눈 높이를 보면은 거의 맞추셨죠? 근데 여기서 중심에서 수직선을 딱 그으면 턱이 지금 이쪽으로 틀어지죠. 이것도 노력 되게 많이 해서 찍으신 거예요. 왜? 스틸컷이니까. 근데 이것도 보면은 습관적인 게 바로 나오죠. 오른쪽이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이쪽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턱은 이쪽으로 수직으로 있어야 되는데 기울고 뭐 이런 특징적인 모습들이 목은 이 방향으로 또 기울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자세를 교정해서 좀 덜 보이게 됐다라는 걸 가지고 안면 비대칭이 교정됐다라고 말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자, 말을 할 때 이분은 입을 벌리면 턱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갸름하게 이렇게 보이고요. 이쪽은 이렇게 짧아지게 보이죠. 입은 일로 벌어지고요. 전형적인 안면 비대칭이죠. 이거는 뭐 마사지 어쩌고 뭐 근육을 강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백날 해도 안 바뀌어요. 이건 본인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말할 때 내가 입을 그냥 벌리면 이쪽으로 틀어지니 내가 의식적으로 이쪽으로 턱을 돌리겠다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입을 벌릴 때도 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거 입 벌어질 때 어디로 벌어지나 보세요. 정면 보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고개는 턱은 이쪽을 가고 있고요. 입은 벌어질 때마다 일로 틀어지죠.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입 벌어지는 게 이쪽으로 덜 가죠. 본인이 의식하고 발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입 벌어지면 이쪽으로 벌어지는 치아 중심 라인이 안 맞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바뀌지 않는 건 어깨 높이가 다르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비대칭으로 안 보일까라고 본인이 많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시는 거죠. 본인도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니에요. 방송하시고 나서. 또 누군가 뭐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덜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덜 보일지 거울 보고 연습하고 어떤 각도로 하면 덜 보일까? 고개를 이렇게 하면 덜 보일까? 저렇게 하면 덜 보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대칭이 있다고 무조건 양악을 하고 무조건 수술을 통해서 바꾸려는 것보다는 우리의 이런 자세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남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어도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노력하면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뭐 아예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비대칭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생각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양악해야 되는데 저 정도도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안나경 아나운서도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인식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표정 짓고 말하고 이럴 때 연습하면 우리가 못 알아볼 정도로 요 정도로 대칭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어깨 삐뚤어졌네, 에이 고개 갸우뚱했네 이러면서 보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그거 보나요? 그냥 아유 이쁘다 뭐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자꾸 뭐 내가 거울 보면서 나 얼굴이 비대칭이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비대칭인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제 말씀 들으시고요. 그 겨울 바람이 분다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조인성 씨랑 송혜교 씨가 나오죠? 맞나?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저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조인성 씨랑 송혜교 씨가 비대칭의 대빵들 중에 두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드라마를 찍는데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는데 조인성 씨도 얼굴이 비대칭이 되게 심하고 송혜교 씨도 심한데 둘이서 대화하는 투샷이 잡혔는데 저는 혼자 보면서 우와 둘이 비대칭 쩐다 이러고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눈으로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눈으로 저 사람 어깨 높이 어떤가? 목 관절이 어떤가? 그 다음에 고개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바로 보이는데 사실은 눈썹 높이가 다르고 귀 높이가 다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은 노력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굳이 수술, 시술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집에서 거울 보시라고.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CT 찍고 상담받을 게 아니면은 그냥 거울 보세요. 그리고 뭐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인터넷에 한유아라고 쳐보세요. 한유아. 요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한유아라고? 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가상인물이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네, 가상인물이에요. 워낙에는 이 게임 캐릭터였대요. 이 게임. 그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에서 무슨 이게 가상 데이트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 회사에서 작업 중인 게 뭐냐면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에서 작업 중인 게 뭐냐면 이 가상의 데이트하는 게임에 존재하던 한유아라는 이런 캐릭터가 있었고 이 게임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대요. 그런데 이 친구를 현실 세계의 가상인간으로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그 대표님하고 스마일게이트 부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만나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고 인조인간틱하지 않을까 조언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좀 구경도 하고 막 재밌는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얼굴 보면 어떠세요? 이 게임 캐릭터를 실사로 만든 거예요. 어떠세요? 이 대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절대 이 친구를 게임에서 이렇게 존재하던 친구를 가상 캐릭터로 이렇게 만들 때 잘 보시면 대칭인 곳이 하나도 없어요. 대칭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눈썹 높이도 다르고 눈 위치도 다르고 귀도 조금 다르고 코도 조금 다르고
지금 물론 앞으로 계속 더 이제 업데이트를 발전을 시키는 얼굴인데 지금 이제 나온 데이터, 인터넷에서 이제 보는 그런 데이터예요. 이게 인스타 계정도 있어요. 이제 가상의 캐릭터인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은 표정이 조금 어색하죠? 약간 좀 어색하죠? 이게 왜냐하면 얼굴 입 표정 짓는 거랑 눈이랑 지금 아직 코디네이션이 안 돼서 그래요. 눈은 가만히 있는데 입만 웃고 있고 이러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약간 무표정인 얼굴만 지금은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작업들도 있다. 그래서 요런 일들도 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조금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비대칭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 되셨길 바래요. 카페에 질문 주셨는데 눈매 교정은 100%할 것이고 속상, 몽고주름 있는데 앞트임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추가적인 거라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사진 올려주셨는데요. 만약에 저한테 이런 분이 딱 왔다 그러면은 저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절개 쌍꺼풀 눈매 교정하시고 앞트임 살짝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쌍꺼풀 두께는 원하는 대로 얇게 하고 싶으면 속쌍각으로 하고 뭐 쌍꺼풀 좀 있게 하고 싶으면 있게 하세요. 이거는 그냥 옵션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무조건 절개, 눈매 교정, 앞트임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메일 보내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카페에 글 남깁니다. 저는 광대뼈가 컴플렉스라서 수술하고 싶어요. 나이가 30 중반이다 보니까 눈밑 꺼짐도 있고요. 눈밑 꺼짐 때문에 성형외과 진료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하려고요. 그런데 눈밑에 앞광대살 리프팅이라는 것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광대도 수술 생각 중인데 앞광대살 리프팅이 녹지 않는 실로 골막에 걸어 놓는다면 추후 제가 광대 수술할 때 실 걸어 놓은 게 망가지는 게 아닌지 갑자기 궁금합니다.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눈밑 수술하는 거랑 그 광대 수술하는 거랑 부위가 얼핏 겹치지만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다른 병원이고 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데 뭐 골막하, 골막상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골막하로 지방 재배치를 하고 있고요. 골막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눈 밑으로 할 때는 골막상으로 해요. 근데 이거는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뭐 사실은 출혈 뭐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선호가 있는 거지 이거가 뭐가 더 낫다 저쩌다 이러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여기 뭐 이제 그 병원에서 답글 주신 것 같은데 앞볼 리프팅, 애교 근육 리프팅과 잘 어우러진다는 판단하에 골막 상박리 및 지방 재배치 방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선생님들마다 스타일 차이예요. 그게 뭐 결과를 막 이렇게 좌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재배치를 한 다음에 지방을 고정하는 방식을 골막에 고정하기 때문에 골막 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골막 하로 하면은 골막에도 고정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밖으로 이렇게 그 실밥을 빼서 여기다 태깅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오리배 선장님이시래요. 기억을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오리배 선장님. 혹시 오리배 선장님 오늘 오셨나요? 안 보이셨던 것 같은데. 오리배 선장님 기억나죠? 제가 비운 뒤 방송 갔을 때도 오리배 선장님이 오셔가지고 저 여기 있습니다 해주셨잖아요. 채팅창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 하시고 요 앞광대를 이렇게 올린다 하시는데 사실 요거는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저라면 광대 먼저 하고 불안하시다면 광대 먼저 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뭐 병원을 와서 궁금하다 하시면은 한번 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꼭 오리배 선장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광대하면서 같이 해버리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예약하신 병원에서 꼭 하고 싶다 하면 광대 수술하고 그리고 그쪽 가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요. 이렇게 광대가 나왔어요. 45도 너무 컴플렉스해요. 매끈하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사진이 정확한 각도인지 모르겠는데 45도 광대 나온 거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실물 사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얼굴이 너무 길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살짝 우려가 있어요. 이 길이가. 왜냐면
여기 폭구 자체는 좁은데 단순히 여기만 나온 거잖아요. 여기만. 그러면 여기가 줄어들었을 때 너무 길어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봐야 되는데, 이 사진만 보면 살짝 길어 보여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또 다를 거거든요. 이게 셀카라.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올려주신 영상들 보면서 도움도 많이 되고 항상 감사한 마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거상 관련입니다. 거상이라는 것이 처진 피부를 절제하고 늘어진 스마트층을 당겨서 영구적으로 어쩌고. 그러니까 질문 내용은 뭐냐면요. 거상을 하고 노화가 더 빨리 오냐, 아니면 거상을 안 한 거에 비해서 거상을 한 사람이 더 노화가 빨리 오냐라고 질문 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옷이 커서 옷을 줄였어요. 그러면은 안 줄인 옷보다 더 많이 늘어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좀 어렵나요? 다시 그러면 좀 바꿔서 고무줄이 있어요. 이렇게 원으로 된 고무줄. 자, 이렇게 원으로 된 고무줄이 있어요. 뭐 양말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빤스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이런 고무줄이 있어요. 탄력이 짱짱해가지고 동그란 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얘도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요런 게 노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얘를 여기를 톡 잘라서 길이를 줄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 고무줄이 조금 작아졌겠죠? 그 다음에 얘가 노화가 와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더 처지겠어요? 얘가 더 처지겠어요? 늘어지겠어요? 상식적으로 길이가 짧은 애가 늘어지는 거고, 다시 말하면 여기는 늘어지는 고무가 10개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고무가 8개가 있어요. 그럼 10개에서 늘어져 가지고 10개가 1씩 늘어나면은 20이 되죠. 그죠? 나이 먹어서 고무줄 하나가 1씩 늘어나다 생각하면은 20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8개가 됐어요. 근데 8개가 늘어나가지고 1씩 늘어났다 그러면 16이 되겠죠. 그럼 16보다 20이 당연히 많이 늘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건데, 이거 갖고 뭐 스마스 거들먹거리면서 또 온라인 보면은 이 얘기 저 얘기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스마스에 대한 환상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무줄 8개가 묶여있고 10개가 묶여있고 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상을 하면 피부를 잘라냈으니까 8개가 된 거고요. 그럼 8개에서 1씩 늘어난다면 16이고 10개에서 1씩 늘어나면 20이에요. 그러면은 16보다 20이 크니까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비슷하게 답이 맞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유지인대에 대한 환상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이 됐길 바라고요. 최근 한 달 전에 긴곡선 사각턱 수술 일종만 했는데 옆선으로 보았을 때 너무 길게 올려서 자르고 귀밑각이 짧은 것을 보고 제가 수술한 것에 대해 많이 후회했습니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학생 신분이라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본시멘트로 재건 수술을 하고 싶은데 6개월 지나야 할 수 있을까요? 전 모습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 아직 어리신 거죠. 그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뭐 이 사진만으로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각도가 조금 달라서요. 이건 고개를 더 많이 제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사실은 아주 어린 상태의 학생이라면 저는 재건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뼈 상태를 한번 보고, 지금 아직 볼살이 많아서 그런데 볼살만 조금 빠져도 뭐 지금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환자분 남아있는 뼈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할지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한 마음에 수술하고 갸름해질 줄 알고 수술했는데 갸름해지기는커녕 있던 사각턱 없어지면서 함물만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게 말썽을 부려서 또 재건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게 지금 줄어든 모양 자체가 나쁘지 않고 뭐 크게 이상한 게 없다면 재건을 하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얼굴 봐서는 아직 젖살도 많고 한 통통한 그런 느낌인데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차라리 운동하면서 살 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 궁금하시면 한번 병원 내원하셔서 CT 찍어보고 제가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